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대부분의 기준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가장 강력한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지구에서 100만 마일 떨어진 두 번째 라그랑주 지점에 있으며 적외선 우주를 관측합니다. 6.5m 금도금 베릴륨 거울이 있는데 트럼프가 아주 좋아할 겁니다. 비용은 약 100억 달러입니다. 이 망원경은 설계하고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렸으며 이미 초기 은하부터 먼 외계 행성의 대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칠레 북부의 아타카마 사막에서 엔지니어들은 여러 중요한 면에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능가할 망원경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이언트 마젤란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2030년대 초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약 10배 더 높은 해상력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제임스 웹 망원경보다 약 4배 더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특정 파장대에서 이 망원경의 주경은 25.4m에 달하며 이는 약 368제곱미터의 빛을 모으는 면적으로 전부 유리로 만들어진 농구장 크기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의 거울이 아니라 7개의 거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작된 가장 큰 망원경 거울 7개로 각각 지름이 8.4m에 달하며 꽃잎 모양으로 배열되어 나노미터 단위의 매끄러움으로 연마되었습니다. 전체 구조물은 약 65m 높이의 회전식 외피 안에 있으며 이 외피는 엔지니어들이 삼국대기를 폭파해 평평하게 만든 곳에 위치합니다. 망원경 마운트만 해도 무게가 2100톤에 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7개국의 기관들이 자금을 지원하여 약 25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들 각각은 애리조나에 있는 한 미식축구 경기장 아래에 숨겨진 실험실에서 4년이 걸려 만들어집니다. 정말로 이것은 지금까지 시도된 과학기기 중 가장 야심찬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 장치는 지구와 비슷한 외계 행성의 대기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탐지하고 우주의 가장 초기 구조를 밝혀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망원경조차도 다루지 못하는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러가 1609년에 조잡한 망원경을 달에 처음 겨눈 이후로 천문학의 역사는 꽤 일관된 패턴을 따라왔습니다. 더 큰 망원경을 만들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망원경을 계획하기 시작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망원경은 약 40-50년마다 구경이 2배로 커졌고 각 세대마다 이전 세대가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을 발견해왔습니다. 목성의 위성부터 우주 자체의 팽창까지 말이죠. 꽤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20세기 후반이 되자 지상에서 관측하는 천문학자들은 약간의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대기였습니다. 지구의 불안정한 대기는 들어오는 별빛을 굴절시키고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별이 반짝이는 것이죠. 뒷마당에서 별을 볼 때 그 반짝임이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 은하의 미세한 세부 사항을 관측하거나 외계 행성의 희미한 빛을 모별해서 분리하려는 천문학자들에게는 그 반짝임이 꽤나 골칫거리입니다. 거울이 아무리 커도 대기의 난류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망원경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1990년에 발사된 허블은 대기권 위에 완전히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짝임도 없고 왜곡도 없으며 우주론을 바꿀 만큼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제임스 웹은 지구에서 100만 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지구 열과 대기에 방해 없이 적외선 관측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주를 가장 잘 보고 싶다면 지상을 떠나야 한다는 메시지는 꽤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주 망원경은 엄청나게 비싸고 수리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100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일단 발사하면 탑재한 장비로만 버텨야 합니다. 반면 지상 망원경은 수십 년 동안 업그레이드와 유지보수,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완전히 판도를 바꿔놓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적응 광학이었습니다. 이것은 대기 왜곡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실제로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망원경의 거울을 초당 수천 번씩 휘게 하여 공기가 측정에 끼치는 영향을 바로잡는 기술입니다. 지상 망원경이 우주 망원경 수준의 선명도를 달성하고 궤도에 쏘아 올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거울의 이점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자들이 창의적으로 초대형 망원경 ELT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건설하기 위한 경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정말 이름을 잘 지었죠. 그렇죠. 유럽은 역시 정말 적절하게 이름 붙인 망원경, 즉 초대형 망원경 ELT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아타카마 사막에서 건설 중인 39m짜리 거대한 망원경입니다.
미국, 캐나다, 인도, 일본 기관들의 컨소시엄이 30m 망원경 건설을 시작했고 하와이의 마우나케아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또 다른 미국 및 국제 파트너 그룹은 칠레에 건설될 거대 마젤란 망원경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 망원경은 독특한 7개의 거울 설계로 뛰어난 해상도와 빛을 모으는 능력을 약속합니다. 이제 이 세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정확히 경쟁자는 아니지만 각각 하늘의 다른 부분을 관측하고 서로 다르고 보완적인 질문에 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첫 관측을 향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천문학자들에게는 여기서 약간의 긴박감이 있습니다. 2020년 천문학 및 천체물리학 10년 계획, 즉 서베이는 미국 연구 자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초대형 망원경 개발을 지상 천문학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서베이는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GMT와 TMT 모두를 통합된 미국 초대형 망원경 프로그램의 일부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ELT급 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할 경우 미국 천문학자들이 불과 10년 만에 유럽과 아시아의 동료들보다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25억 달러가 투입된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있습니다. 지상의 우주로 발사된 가장 정교한 관측소보다 더 뛰어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만드는 걸까요? 그래서 거대 마젤란 망원경 같은 것을 만드는 과학적 이유는 작은 장비로는 도저히 답할 수 없는 몇 가지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질문들은 인류가 지금까지 던져온 가장 큰 질문들 중 일부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다른 별을 도는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으며 그 중에는 수십 개의 암석형 행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서는 이론상 액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성 발견과 실제 분석은 전혀 다릅니다. 먼 거리에 있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의 대기가 있는지, 그 대기 안에 수증기나 산소, 메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생명체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는 화학적 지문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해상도와 빛을 모으는 능력을 가진 망원경이 필요합니다. 작은 행성에 아주 희미한 빛을 그 행성의 어머니 별이 내뿜는 압도적인 광채와 분리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미세한 광자의 흐름을 개별 분자를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정밀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야 합니다. 과학은 정말 미친 거죠. 현재 장비로는 크고 뜨거운 가스 행성은 분석할 수 있지만 태양과 유사한 별을 도는 지구 크기 행성에는 지름 20m 이상의 거대한 거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주 기원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임스 웹은 이미 우주 역사상 놀라울 정도로 이른 시기에 형성된 은하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딥필드 이미지에서 놀랄 만큼 밝은 작은 붉은 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웹의 관측은 답과 함께 많은 질문도 남깁니다. 이런 은하들은 어떻게 빨리 형성됐을까요? 최초의 별들은 실제로 어땠을까요? 우리 몸의 화학 원소들은 어떻게 우주에 퍼졌을까요? 이러한 발견들을 더 깊이 연구하려면 지상에 있는 거대 망원경만이 제공할 수 있는 정밀한 분광 관측이 필요합니다. 고대 은하에서 오는 빛을 아주 세밀하게 분해해 별과 가스의 속도와 화학 조성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암흑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물질, 즉 별과 행성, 그리고 우리를 이루는 물질은 우주 전체 질량 에너지의 약 5%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우주의 구조를 가장 큰 규모에서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입니다. 암흑 물질 분포를 지도화하고 은하 주변에서의 응집을 이해하며 중력 이론이 극한 환경에서도 유효한지 시험하는 일에는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광대한 하늘에 걸쳐 있는 수백만 개의 천체를 측정하는 것. 이는 거대한 빛 수집 면적과 동시에 수백 개의 대상을 관측할 수 있는 정교한 다중 천체 분광기가 모두 필요한 종류의 측정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한 세대의 천문학자들이 초대형 망원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인물 중 한 명은 애리조나 대학교의 천문학자이자 광학과학자인 로저 엔젤이었습니다. 그는 대형 망원경 거울을 제작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척한 인물이었습니다. 회전하는 용광로와 벌집 구조를 사용해 무게를 크게 줄이면서도 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로저 엔젤의 연구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더 큰 거울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곳은 이후 리처드 F. 캐리스 미러 연구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혁신은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독특한 설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무렵 카네기 과학연구소, 하버드 대학교, 스미스소니언 연구소, MEAT, 그리고
여러 국제 파트너 등 연구기관 컨소시엄이 GMT를 위한 계획을 공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문대 중 하나가 되기를 바라며 자금을 지원하고 건설에 참여한 이들 중 현재 GMT의 수석 과학자인 레베카 번스타인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 임무를 매우 직설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구들을 찾아내고 그중 어떤 곳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별일 아니죠. 완벽한 산, 라스 캠파나스입니다. 좋아요. 지구에서 가장 민감한 광학기기를 만들려면 대기가 거의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에게 그것은 높고 건조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라스 캠파나스 천문대에 건설되고 있습니다.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 해발 약 2560m 지점이자 태평양 해안에서 내륙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입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로 너무나 메말라서 일부 지역은 과학 연구나 영화에서 화성의 대체 장소로 자주 사용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천문학자들에게 라스 캠파나스 상공의 공기는 매우 안정적이고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더 선명한 이미지와 적외선에 대한 더 뛰어난 감도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 천문대는 1년에 300일 이상 맑은 하늘을 자랑하며 세계 주요 망원경 부지 중에서도 최고의 시상 조건, 즉 대기의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위치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남방우의 이 위도에서 GMT는 하늘에서 과학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대상들을 직접 관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은하의 중심부, 그리고 우리 은하에 가장 가까운 위성 은하인 대마젤란운과 소마젤란운이 포함됩니다. 또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자 최소 한 개의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한 외계 행성을 가진 프록시마 센타우리도 포함됩니다. 망원경들은 이러한 천체들을 제대로 관측할 수 없거나 아예 관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GMT는 특정 과학 분야에서 상당한 이점을 갖게 됩니다. 카네기 과학연구소는 1960년대부터 라스 캠파나스에서 망원경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GMT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이미 인프라와 기관의 노하우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정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엔지니어들은 폭발물을 사용해 산꼭대기를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 정상 부분을 폭파했습니다. 망원경과 거대한 회전식 돔을 수용할 넓고 평평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아타카마의 장점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낮과 밤의 극심한 기온차, 위험할 정도로 강하게 부는 돌풍, 그리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특성상 항상 지진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망원경의 산 정상돔이 더 약한 구조물을 파괴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공학적으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제 망원경의 핵심인 거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이언트 마젤란 망원경은 지름 8.4m의 주거울 세그먼트 7개를 사용합니다. 이 거울들은 중앙 원반을 둘러싼 6개의 꽃잎처럼 배열되어 있는데 마치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이 거울들이 함께 모여 25.4m의 유효 구경과 368제곱미터의 총 집광 면적을 만들어냅니다. 이 설계가 특히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앙 거울은 대칭적이며 일반 망원경 거울처럼 생겼지만 바깥쪽의 6개의 거울 조각은 오프 엑시스라고 불리는 형태입니다. 이 거울들은 본질적으로 훨씬 더 큰 가상의 거울에서 잘라낸 조각들이기 때문에 각각이 비대칭 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면은 제작과 테스트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단순히 거울을 돌려서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칭축이 없기 때문에 쉽게 검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각각의 거울은 모두 고유한 광학 표면을 가지고 있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없는 특정한 형태로 나노미터 수준의 정밀도로 연마하고 광택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 때 축구장 아래에서 작업해요. 그 얘기는 이미 했었죠. 리처드 F. 캐리스 미러 연구소는 투손의 애리조나 대학교 스타디움 동쪽 관중석 아래에 위치하며 이렇게 큰 거울을 제작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드문 시설입니다. 이 과정은 약 20톤의 E6 분규산 유리로 시작합니다. 이 유리는 일본의 오하라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저팽창 소재로 극심한 온도 변화에도 뒤틀림 없이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유리는 회전하는 용광로에 넣어져 약 1165도까지 가열되어 녹으면서 주형 안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유리가 녹아있는 동안 용광로가 회전하면 원심력이 재료를 바깥쪽과 위쪽으로 밀어내어 가장자리에 붙게 되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얕고 곡선형의 형태가 만들어져 최종 포물면에 가까운 모양이 형성됩니다. 스핀 캐스팅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거울이 이미 거의 올바른 형태로 오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후 연마 작업을 크게 줄여줍니다. 주형에는 벌집 모양 세라믹 코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로저 엔젤 팀의 또 다른 혁신입니다. 유리판이 이 코어들 주위에서 굳어지고 나중에 코어를 제거하면 내부가 꽉 찬 판이 아니라 속이 빈 벌집 구조의 거울이 남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게가 크게 줄어듭니다. 완성된 각 세그먼트는 약 16에서 18톤 정도로 속이 꽉 찬 디스크가 약 50톤인 것에 비해 훨씬 가볍습니다. 광학 표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강성을 유지하면서 주조가 끝난 후 거울은 약 6개월 동안 식힙니다. 서두르면 내부 응력이 생겨 유리를 정확하게 연마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식힌 후 각 세그먼트는 연상 및 연마 단계로 들어가며 이 과정은 대략 3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기술자들은 표면을 점차적으로 요구되는 정밀도로 다듬습니다. 표면이 얼마나 매끄러운지 정말 놀랍습니다. 완성된 거울 표면의 요철은 25나노미터보다 작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건 인간 머리카락 굵기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 중 하나를 북아메리카 대륙만큼 크게 확대한 다음 가장 높은 돌기를 측정하면 그 높이는 약 3cm에 불과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첫 번째 GMT 거울은 2005년 주조되어 2012년 완성됐습니다. 이후 거울들은 2013년, 2015년, 2017년, 2021년에 주조됐고 일곱 번째 마지막 거울은 2023년에 용광로에 들어갔습니다. 문장이 길었네요. 잠깐 숨 고르겠습니다. 각 거울은 수년에 걸친 작업의 결과물이며 각각 약 3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닙니다. 즉, 운반과 취급 과정에서의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는 뜻이죠. 첫 번째 완성된 거울은 트럭으로 휴스턴 항구까지 이동한 뒤 배로 남아메리카 최남단을 돌아 칠레 해안에 도착했고 마지막으로 도로를 통해 산악지대로 옮겨졌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충격과 진동을 흡수하는 특수 프레임이 필요했으며 팀원들은 여정 내내 상자 센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거울 조각 하나라도 손상되면 프로젝트가 수년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7개의 주 거울이 모두 설치돼도 GMT는 여전히 대기 난류라는 근본적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혀 다른 거울 세트가 필요합니다. 이 거울들은 1초에 2000번씩 스스로 형태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가 정말 미친 것 같네요.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적응형 광학과 부경들 말이죠. 좋아요. 그러니까 별빛은 수십억 킬로미터의 텅 빈 우주를 완벽하게 곧은 직선으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깨끗하게 여행합니다. 그런데 거울에 도달하기 직전 마지막 100km에서 대기를 통과하게 되고 그게 모든 걸 망쳐버립니다.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의 덩어리들이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각각 약간씩 다른 밀도를 가지고 있어서 빛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굴절시킵니다. 별빛이 당신이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거울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빛이 뒤섞여서 반짝이고 흔들리는 흐릿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별로 좋지 않죠? 바로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적응형 광학 기술이 등장하는데 이건 정말 망원경 전체에서 가장 영리한 공학 기술 중 하나입니다. GMT는 각각 약 1.1m 크기의 7개의 부경 조각을 사용하며 이 거울들은 주경 위에 부경 조립체라고 불리는 구조물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두께가 겨우 2mm에 불과한 면도날처럼 얇은 유리 껍질로 기준 본체의 앞면에 접착되어 있습니다. 거의 5,000개의 작은 액추에이터가 들어있는데 이 액추에이터들은 본질적으로 이너 보이스 코일로 스피커의 콘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기본 기술입니다. 이 액추에이터들은 유리 껍질을 밀거나 당겨서 표면을 매우 정밀하게 재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기 때문에 왜곡된 파면을 감지하는 센서를 사용해 들어오는 별빛을 측정하고 그 왜곡을 보정하는 데 필요한 수정값을 계산한 뒤 액추에이터에 명령을 내려 보조 거울을 정확히 보상에 맞는 형태로 휘게 만듭니다. 이 과정을 초당 2000번 반복합니다. 이 망원경은 천문학자들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적응 광학 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상층 적응 광학은 지면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난류를 보정하여 비교적 넓은 시야에서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듭니다. 자연 안내별, 모드는 목표 근처에 밝은 별을 기준점으로 사용하여 매우 높은 품질의 보정을 달성하지만 하늘의 아주 작은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단층 촬영, 모드는 강력한 레이저 빔을 상층 대기로 쏘아 인공 안내별을 만들어 근처에 적당한 밝은 별이 없을 때도 좋은 보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정말 멋집니다. 각 모드의 장단점이 있지만 함께 사용하면 GMT는 다양한 과학 연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함의 보상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대단합니다. 해상도입니다. 적응 광학이 작동하면 GMT는 회절 한계 영상이라고 불리는 것을 달성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이미지의 선명도가 대기 흐림이 아니라 빛의 파동 물리학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근저고외선 파장에서는 약 0.01 각초 정도가 됩니다. 이는 허블보다 약 10배 더 선명하고 비슷한 파장대에서 제임스 웹보다 약 4배 더 선명한 것입니다. 지상 망원경으로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며 이것이 GMT가 심지어 우주 망원경도 이 움직이는 산을 따라올 수 없는 과학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각각 약 17톤에 달하는 7개의 거울이 있고 각 거울의 가격은 3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초박형의 적응형 보조 거울 세트가 있는데 이 거울들은 초당 수천 번씩 휘어집니다. 그리고 광자를 정밀하게 포착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밤새 하늘의 여러 부분을 가리키면서 지구가 자전할 때 천체를 부드럽게 추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거나 망가뜨리는 진동 없이 모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해답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에서 가장 크고 정밀하게 설계된 망원경 마운트 중 하나입니다. GMT의 마운트는 약 39m 높이로 지름 22m 콘크리트 받침대 위 평평하게 다듬어진 산꼭대기 깊숙한 곳에 위치합니다. 이 구조물의 무게는 약 1800톤이지만 실제로는 2100톤에 가깝습니다. 거울, 기기, 그리고 지원 장비까지 모두 더하면 그렇게 무거운 물체를 천문학적 추적에 필요한 부드러움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마운트는 일련의 유압 베어링을 통해 이 작업을 해냅니다. 이 베어링들은 본질적으로 전체 구조물을 얇은 압력 오일막 위에 띄우는 역할을 하죠. 오일막은 금속과 금속이 직접 맞닿는 접촉을 없애기 때문에 스틱 슬립 현상이 없고 떨림도 없으며 오직 부드럽고 연속적인 움직임만이 가능합니다. 망원경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일 때 이를 둘러싼 인클로저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높이는 약 65m, 폭은 대략 60m에 달하며 이것은 그레고리안 망원경을 위해 만들어진 인클로저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GMT가 사용하는 설계 방식이죠. 전체 구조물이 마운트와 함께 동기화되어 회전하며 약 4분 만에 360도 한 바퀴를 완전히 돕니다. 그리고 거대한 수납식 문이 있어 문을 열면 거울이 하늘에 노출됩니다. 이 인클로저는 실제로 광학 시스템의 능동적인 일부이기도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내부의 공기 난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도와 공기 흐름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돔 내부의 대기가 외부의 차가운 밤 공기와 최대한 비슷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각 주경 거울 조각은 자체적으로 지지되는 셀에 위치해 있으며 이 강철 구조물에는 거울의 정밀한 형태를 능동적으로 유지하는 165개의 액추에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망원경이 밤새 다양한 각도로 기울어질 때 이러한 지지대가 없다면 중력 때문에 유리가 움직이면서 휘어져 수년간 공들여 만든 정밀한 형태가 망가질 것입니다. 망원경에는 각 거울을 보호하는 덮개도 있어서 관측이 시작될 때 2분 조금 넘는 시간 안에 열릴 수 있습니다.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그 표면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 먼지와 이물질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GMT가 아직 건설 중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은 실제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절차를 테스트하고 유지보수 작업을 연습하며 설계상의 문제점을 파악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해결책은 팝, 즉 천문대 행동 시뮬레이터입니다. 이것은 얼리얼 엔진 게임 플랫폼을 사용해 제작된 천문대 전체의 실물 크기 디지털 트윈이며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합니다. 엔지니어들은 가상 아바타로 시설을 이동하고 시뮬레이션 트럭과 크레인을 운전하며 거울 재코팅을 위한 분리연습 등 복잡한 작업을 부담 없이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방문한 한 기자는 가상 트럭을 인클로저 안에 단차에서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실수가야말로 실제 인력과 엄청나게 비싼 거울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에서 해야 하는 실수입니다. 이제 망원경의 거울은 아무리 크고 정밀하게 연마되어도 그 자체로 과학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빛을 모을 뿐입니다. 실제 발견은 초점에 장착된 기기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모아진 빛이 분리되고 측정되고 분석되어 천문학자들이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GMT는 지상 천문학을 위해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정교한 기기들을 탑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망원경의 그레고리안 광학 설계는 최대 10개의 다양한 기기 장착이 가능한 초점 지점을 제공합니다. 이 기기들은 빛을 직접 받거나 정교한 로봇 광섬유 위치 조정 시스템을 통해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트라 불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첫 빛과 초기 운영 기간 동안 GMT는 4개의 주요 기기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2개는 가시광선, 하나는 근저고외선 파장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각 기기는 기존 망원경이 답하지 못한 특정 과학 질문을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생명체를 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기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GKLEF, 즉 GMT 컨소시엄. 대형 지구 탐색기 GMT 컨소시엄 라지 어스 파인더는 고해상도 광학 분광기로 궤도를 도는 행성이 모항성에 미치는 인력으로 인해 별빛에 나타나는 도플러 이동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장비는 초당 수십 센티미터에 이르는 정밀도를 자랑하며 태양과 비슷한 별을 도는 거주 가능 영역 내의 지구 질량 행성이 일으키는 중력 흔들림까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합니다. 하지만 GKLF는 행성 탐지뿐 아니라 대기 분석도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행성이 별 앞을 통과할 때 별빛의 아주 작은 일부가 행성의 대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지구로 오는 동안 그 빛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분자들에 의해 흡수 신호를 얻게 됩니다. GCLF는 산소, 수증기, 메탄,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같이 생명 활동을 암시할 수 있는 기체 조합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빛을 매우 정밀하게 분석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구에서 수십 광년 이내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면 GCLEF는 최초의 증거를 발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비 중 하나입니다. GMS, 즉 GMT. 다중 천체 및 우주론 분광기는 이름부터 복잡하지만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의 별을 극도로 정밀하게 관측하는 대신 수백 개의 대상을 동시에 관측하며 몇 아크분에 이르는 시야에 흩어져 있는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포착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주 대규모 구조를 지도화하거나 먼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측정하는 조사 작업에 이상적입니다. 우주 시간에 따라 물질이 어떻게 뭉치는지 추적하고 수십억 년에 걸쳐 우주의 팽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연구함으로써 암흑 에너지의 본질을 탐구합니다. G클래프가 저격 소총이라면 GMAX는 저고해선 작업을 위한 광각 렌저입니다. GMT는 GMT-IFS와 GMT-NIRS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GMT-IFS는 적응 광학 시스템에 의해 공급되는 적분장 분광기로 근저고해선 대역에서 회절 한계 이미징과 분광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분장은 하늘의 2차원 영역 전체의 모든 지점에서 스펙트럼을 포착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천문학자들이 한 번의 관측으로 속도와 화학 조성의 상세한 지도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초대 질량 블랙홀 주변의 혼란스러운 환경을 연구하거나 가까운 은하에 밀집된 중심부에서 개별 별들을 식별해서 관측하거나 새로운 태양계가 형성되고 있는 원시행성 원반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완벽합니다. 한편 GMT-NIRS는 저고해선 영역까지 더 깊이 확장하여 약 1마이크론에서 5마이크론까지의 파장을 높은 분광 해상도로 관측합니다. 갈색 외성, 적색 외성, 그리고 거대 외계 행성의 대기처럼 차가운 천체들을 관측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마니페스트가 있는데 사실 이건 진정한 관측 장비라기보다는 다른 장비들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기반 기술입니다. 망원경에 20아크분 시야에 수백 개의 작은 로봇 위치 조정기가 배열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각각은 광섬유 케이블을 특정 목표에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흩어진 빨대 군단처럼 각각이 다른 별이나 은하에서 광자를 빨아들여 아래의 분광기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는 일은 GMT가 엄청나게 많은 대상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게 해주어 망원경의 조사, 과학 효율성을 극적으로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많았죠?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GMT가 처음 운영될 때 일어날 수 있는 한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세요. TSS 우주망원경은 이미 근처의 태양과 비슷한 별의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을 도는 암석형 행성을 발견했고 제임스 웹 망원경은 트랜sit 관측 중에 대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GMT는 GCLEF를 그 별에 수십 일 동안 집중시켜 대기 스펙트럼을 자세히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호를 축적합니다. 데이터에는 수증기에서 나오는 흡수선이 나타나는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도 역시 예상된 결과지만 산소와 메탄이 함께 나타난 것도 확인됩니다. 순전히 지질학적 과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농도입니다. 그 결과는 그곳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강한 신호이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또는 GMAX가 수천 개의 희미한 외소, 은하들이 우리 은하를 도는 모습을 조사하며 별의 속도를 측정해 암흑물질, 헤일로의 분포 지도를 그리는 장면을 상상해보세요. 이 작은 은하들은 우주에서 암흑물질이 가장 많이 지배하는 천체 중 하나입니다. 암흑물질 분포의 정확한 형태는 암흑물질의 본질에 대한 여러 이론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GMT-IFS가 우리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 사지테리우스 AE 주위를 도는 별들의 궤도를 정밀하게 추적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극한 중력 환경에서도 성립하는지 시험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연구들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GMT의 장비들은 이 목표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JWST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럼 이제 제목에서 제기했던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벌써 33분이 지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끝나든 편집자 여러분, 우리는 거대 맥걸런 망원경이 제임스 웹보다 어떤 점에서 더 강력한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JWST는 6.5m 주경을 갖고 있습니다. GMT의 결합된 주경은 25.4m에 달하며 이는 대략 4배의 지름과 약 10배의 빛을 모으는 면적을 제공합니다. 근적외선에서 중첩되는 파장에서는 GMT가 약 0.01초각의 회절 한계 분해능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는 JWST의 약 0.04초각과 비교됩니다. 간단히 말해 GMT는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고 희미한 천체의 광자도 더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망원경이 모두 작동하는 파장대에서 해당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수치로 전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GMT는 특정 과학 분야에 적합한 고유한 장점이 있습니다. 적응형 광학 시스템과 특수 코로나 그래프가 결합되어 GMT는 외계 행성의 빛을 그들의 모항성에서 나오는 압도적인 눈부심으로부터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JWST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GCLEF와 같은 초정밀 분광기는 우주 망원경이 설계상 달성할 수 없는 정밀도로 도플러 이동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지상 망원경은 업그레이드와 유지 보수가 가능하고 새로운 장비를 장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운영되는 동안 JWST는 고정된 장비 세트로 발사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장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MT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진화할 것이고 잠재적으로 50년 이상 최첨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JWST는 분명히 GMT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냅니다. 웹 망원경은 최대 28마이크론 중적외선까지 관측할 수 있어 지상 망원경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탐지합니다. 이는 지구 대기가 중적외선을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는 날씨도 없고 보정해야 할 대기의 난류도 없으며 관측을 방해하는 짜증나는 낮 시간도 없습니다. 특히 매우 차갑거나 매우 먼 천체가 주로 열적외선에서 방출하는 경우와 같은 특정 과학 분야에서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독보적입니다. 진정한 힘은 두 망원경이 함께 작동할 때 나타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넓은 영역을 탐사하고 흥미로운 후보를 식별하며 대기나 특이한 스펙트럼 특징에 단서를 포착합니다. GMT는 그 다음에 뛰어난 해상도와 분광 정밀도로 확대하여 자세히 후속 관측을 합니다. 망원경들은 실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목에 쓴 건 여러분이 클릭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망원경들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과학적 사업에서 파트너가 된 것이고 그게 정말 멋진 일입니다. 돈, 정치, 그리고 완성을 향한 경쟁. 하지만 25억 달러 망원경을 만들려면 뛰어난 공학기술만으론 부족합니다. 당연히 자금, 정치적 의지,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자원을 투입할 의지가 있는 파트너들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GMT의 이야기는 사실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 망원경은 현재 16개의 창립기관으로 구성된 비영리 컨소시엄인 GMTO 코퍼레이션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미국, 칠레, 호주, 브라질, 이스라엘, 대한민국, 대만 등 7개국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원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 한국천문연구원, 그리고 대만의 아카데미아 시니카 천문 및 천체물리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각 파트너는 망원경이 운영을 시작하면 관측 시간의 일부를 할당받는 대가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컨소시엄은 약 10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역사상 지상 천문 시설에 대한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입니다. 총 예상 비용은 25억 달러로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정치적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생깁니다. 현재 프로젝트는 약 40% 완료됐고 라스 캠파나스 부지 준비와 기초 공사는 대부분 끝났으며 이곳에는 이미 거대한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운트 구조물은 일리노이주 록포드에 있는 잉거솔 머신 툴스에서 제작 중이며 부품들은 미국 36개 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칠레로 운송되어 조립될 예정입니다. 7개 주경 중 4개 이상 설치해 2030년대 초 첫 관측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7개의 거울 세그먼트가 설치되고 장비 구성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과학 운영이 시작됩니다. 2025년 6월 미국 국립과학재단은 GMT를 최종 설계 단계로 진입시켰으며 이는 잠재적인 연방 건설 자금 지원을 위한 중요한 행정적 이정표입니다. 보통 NSF가
2단계를 직접 지원하지만 GMTO 컨소시엄은 일정을 맞추고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NSF가 주요 시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GMT가 유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습니다. 미국에는 2개의 경쟁적인 초대형 망원경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칠레의 GMT와 하와이 마우나케에 계획된 30m 망원경입니다. 2020년 데카달 서베이에서는 두 프로젝트 모두를 통합된 미국 초대형 망원경 프로그램의 일부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예산은 아무리 엄청나게 많아 보여도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관측자들은 의회가 결국 둘 중 하나만 지원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GMT와 TMT는 과학적으로 보완적이지만 생존을 위해 경쟁하게 됩니다. 데카달 서베이는 실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ELT급 시설에 직접 접근하지 못한다면 미국 천문학자들은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칠레 세로 아르마조네스에서 건설 중인 유럽의 39m 초대형 망원경이 첫 관측을 향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030년 말쯤 GMT가 본격 가동되기 몇 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정으로 유럽 천문학자는 ELT급 관측을 먼저 사용하고 미국 연구자는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천문학계에 실제로 큰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칠레는 국제자금 지원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든 그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GMTO 컨소시엄과의 협약에 따라 칠레 천문학자들은 GMT 관측 시간의 약 10%를 할당받습니다. 이는 인프라 제공, 규제 지원,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하늘 중 하나에 대한 접근 등 개최국의 기여를 반영한 상당한 할당량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대 초 언젠가 칠레 아타카마의 산꼭대기에서 65m 규모의 관측소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리조나의 풋볼 경기장 아래에서 회전하는 용광로로 주조되고 10억 분의 1m 단위로 측정되는 매끄러움까지 연마된 7개의 거울, 이 밤하늘을 향해 기울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이 장비는 다른 세계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처음으로 발견할 수도 있고 초기 우주의 물리학을 밝혀낼 수도 있으며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